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시 아주 고도원님의 아주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 들어오면서 76년도 제가 만 28, 애기 엄마 미군 1등병으로 입대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중대에는 200명이 있었습니다. 다 미국 사람들, 키가 크고 등치도 크고 저보다 10살이 어린 그런 미군들. 그 틈에서 이 아줌마, 애기 엄마가 살아남으려고 그들과 함께 뛰고 달리고 한 방에서 이렇게 50명이 같이 잤습니다. 한 소대가 50명이었기 때문에 그때와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보면서 와, 이렇게 40명이 다 돼가는 이런 분들하고 그 틈에 끼어서 잔다는 게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금방 여러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금방 또 이렇게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와 오늘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물론 진기도 변했지만은 그때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그 군인들은 명령이라면 적진속으로 뛰어들고 적을 향해서 쏴서 죽일 수 있는 기계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 사회 속에서 사실 우리 보고 기계가 되라, 시키는 대로 해라. 밑바닥에서 태어났으면 밑바닥에 있고 위에 태어났으면 그대로 누려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계화되어 왔습니까? 바로 이곳은 그 기계화되어가는 우리를 다시 그 본인을, 나를 찾아라. 그래서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여기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제가 6일 동안 겪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박수는 시작해. 사실 제가 인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인기가 있으면 또 강연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거의 탑인데 외국에 나가면 또 한 2시간에 막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괜찮죠? 네. 그런데 그 고도원님 말씀 한마디에 오늘 제가 무료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는 잠재된 의미가 있습니다. 무료 아닙니다. 그 비용을 여러분이 갚아야 합니다. 뭘로? 졸지 않는 걸로. 졸리는 사람은 우리 군에서는 그랬어요. 졸리는 사람은 남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살 일어나서 옆에 가서 좀 움직이든가. 그래서 잠을 깨우고 서진규와 이렇게 그야말로 말이 무료라는 말 아래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어렵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뜨거운 박수. 난 박수를 좋아합니다. 뜨거운 박수. 그리고 엄청난 열정으로 폭발하는 함성. 여기 온 거기 힐링. 거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제 우리 춤 배울 때 들었잖아요. 그죠? 희노애락. 그야말로 표현을 그대로 바깥으로 해라. 이렇게 분출을 시켜야지 이 안에서 쌓여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썩질 않는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이 이제 안 남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같은 값이면 다음 주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신나게 박수치고 신나게 함성 질러가면서 그 스트레스도 풀고 치유도 하면서 진규의 얘기도 듣고 이게 바로 그 값을 치르는 그 비싼.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사실 미국에서 떴다 하면은 이제는 1억짜리 강연이 됩니다. 1억짜리 강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서진규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네. 11 plus response equals outcome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뭘 선택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outcome, 결과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내 운명이라는 것, 바로 내가 결정합니다. 서진교가 그 증거입니다. 고등어님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보면은 그때 사실은 막 선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택했다 하고 할 수 있지만은 다시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내 인생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바로 나 자신의 선택. 그러나 과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과 미래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 운명은 바로 내가 결정한다입니다. 2006년 6월 8일이었습니다.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대단한 날, 세계 최고의 학교인 하버드, 이 서진교가 박사학위를 따냈습니다. 5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는 아무나 하나 그야말로 새가 빠졌어. 참말로 죽다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원님을 좀 만났더라면 이렇게 죽을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이 진규가 말입니다. 사실은 C형 간염 보균자거든요. 그걸 몰랐다 아닙니까? 그리고 군에서는 이게 또 술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다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일본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제가 미군 소령이었습니다. 일본군과 미군 사이에서 저는 연락 장교도 하면서 이렇게 지역 전문가라는 군인 외교관이었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도 협상을 할 때는 술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협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정식으로 만나서 테이블에서 서로 제안하고 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면 우리는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그때 술 한잔 왔다 갔다 하고 건배, 칸바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몇 명 중요 멤버만 모여가지고 카라오케라는 걸 갑니다. 거기에는 술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노래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모인 사람이 다 남자들, 그 중에 여자라고는 진규 한 사람뿐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뭐 유교적인 교육을 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서 술 마시라 그러면 에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술 잘 못합니다. 이렇게 요조 수녀가 될 수도 있는데 협상을 성공시키려면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가서 술 마시러 갔는데 한 여자는 맨날 아이 내가 못 마십니다. 안 돼요. 이러면은 흥이 깨지잖아요. 딴 사람들은 다 술에 한 잔 들어가가지고 야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이걸 협상을 양보를 하면 되잖아 이러는데 나는 여기서 말도 이러면 술 취한 사람도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여자는 빼고 만납시다. 이게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미군에서 이 지역 전문가로 진규를 뽑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출신 여자 아니냐. 가서 협상을 해야 할 상대는 한국 남자들, 남천야비 사상에 푹 젖어 있다는 한국 남자들도 있지만은 일본 남자들이다. 그 일본 남자들이 너를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느냐. 너를 보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겠느냐. 우리가 보기에 틀림없이 너는 실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떨어졌던 사람을 막 바둥바둥 가서 변화를 시켜가지고 지가 시험 케이스로 뽑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술을 놔준다고 해가지고 양보하고 나면 나는 성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가 목숨을 걸고 남자들 3잔 마실 때 나는 4잔 마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다행이었던 것은 서씨 여자들이 술이 좀 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세주처럼 제가 일을 아주 대성공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미국 남자들, 군인들, 또 일본 남자들, 군인들 같이 이렇게 서먹서먹한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진규가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한국 노래, 일본 노래, 미국 노래 해가면서 막 노래를 불러주고 분위기 띄우게 하다 보니까 제 노래가 좀 심상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늘었던 노래 솜씨 아닙니까? 그 노래 솜씨도 아주 늘고 그리고 끝날 때는 지가 또 제 주제곡이라는 제 주제를 알라가 아니고 서준계 오리지널 노래를 또 불러드립니다. 마감으로. 근데 그 노래는 일본에 있는 작곡가가 진규의 목소리를 듣고 노래 솜씨를 듣고 그리고 진규의 스토리를 듣고 어느 날 밤 자려고 하는데 곡이 막 쏟아져서 파장난바람으로 쓴 곡입니다. 근데 거기다 지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더니 이걸 또 CD로 만들어가지고 일본에서 출시를 하는 바람에 지가 50 중반에 일본에서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바로 그 노래를 마감으로 끝날 때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아무튼 노래 솜씨가 아주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도 대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옆에 남자들보다도 너무나 우수하게 일을 잘해가지고 그 대단한 미군이 제도 자체를 바꿔서 지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 우수한 미군 장교들, 여군 장교들 뽑아서 일본으로 배치를 시키는 바람에 그들에게 서진규는 바로 레전드, 전설적인 인물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입니다. 술. 성공하려고 술을 막 있는 대로 퍼붓는데 그게 C하고 간염균하고 만나면 아주 굉장히 잘 맞습니다. 내 간을 다 갈라먹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사 논문을 쓸 때는 간이 다 썩어 문드러졌고 의사 피검사 하니까 이건 피검사 결과로는 이 간암 위험 수준으로 나온다.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또 뭐 CT 촬영, MRI 촬영, 조직 검사 다 했습니다. 간암 위험 수준인 줄 알고. 근데 참 천문이었는지 간암으로 간 경계선에 와 있는데 간암까지는 아직 안 왔다. 그러나 네 간은 쓸모가 없다.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너는 몇 달 후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지도 박사학위도 때려치우고 그냥 치료는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의사가 자꾸 그렇게 겁을 주니까 그 의사들이 참 못됐습니다. 그죠? 환자 겁나 죽겠는데 거기서 막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쉽게 하니까 그런데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거 치료하면 다 낫습니까? 뭐 수영 간염 아주 나쁜 케이스는 나을 확률이 50%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럼 뭐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박사학위까지 왔는데 그냥 가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박사학위를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Dream big dreams. Dream impossible dreams. 큰 꿈을 꿔라. 그리고 불가능한 꿈을 꾸어라. 또한 declare your dreams to the universe. 우주에다 선포를 해놔. 왜냐하면 남이 알고 있는 내 꿈은 포기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진규가 99년에 좀 알려졌다 아닙니까? 알려지고 나서 전국적으로 서진규의 팬이 몇백만 명이 있습니다. 지도 고등원님하고 뭐 쟤는 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백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4학년짜리부터 편지. 요 4학년짜리가 편지해가지고는 서진규 누나, 서진규 언니. 그래도 존경을 담아서 선생님이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서요.
이렇게 누나라고 불러도 괜찮죠? 아, 물론 괜찮죠. 우리 나이가 어디 가서 4학년짜리한테 누나 소리 듣습니까? 여기서 4학년짜리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도 누나 덕분에 이 인생 살아볼 만한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이곳에 데리고 온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들어봤지요? 원영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저를 너무도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하다 보니까 저를 너무 알다 보니까 딴 사람은 감탄해서 박수 치는데 지금 다리 붙들고 이왕이면은 또 우리와 이렇게 만나게 해준 사람 장범인 아닙니까? 그리고 야가 사실은 뭐 가면 40년 같이 잔다 했으면 난 안 가 했을 겁니다. 근데 떠난 다음에 40년 같이 잔다. 그래서 이미 기차는 떠났다 하고 100명? 6명. 6명의 장난이었군요. 근데 아무튼 우리 고맙다고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졸면 안 돼. 그리고 또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준 분이 또 계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한테도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쳐드리고. 근데 우리 애기는 그 4학년짜리하고 70대 남자분한테도 편지가 왔습니다. 99년에. 이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좀 젊었을 때 서선생을 알았더라면 내 인생 지금쯤 엄청나게 바뀌어 있을 텐데 그래도 70이라도 알게 했다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선생이 가르침이 뭡니까?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살아라. 나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죽을 때 그래도 70부터는 진짜 멋진 인생 살았다. 요 말 한마디 하고 죽는 것을 남은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면허로 운전했던 것을 참으로 죄송스럽다.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부형도 좀 봐주십시오. 이런 70대 남자분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여기가 지금 사실은 이 제 강연은 한 5시간, 6시간 해도 모지라는 스토리가 좀 나가 돌아갑니다. 근데 카멜리온이라고 뭐라 그랬지? 카멜리온? 카멜리온? 제가 또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카멜리온? 카멜리온 아시죠? 왜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나나요? 바로 이 제 강연은 청취자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힐링 캠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드코어 스토리, 만약에 도전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성취라든가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지만 그런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진짜 도전을 지금 막 도전을 하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지금은 좀 소프트한 스토리, 아주 힐링하는 스토리, 그야말로 내가 나를 찾아가던 스토리, 이런 스토리로 얘기를 계속할 텐데 아무튼 강연을 하다 보면은 4학년부터 70살 있고 그 중간에 또 곧 거기 군에를 갔었는데 구목이 소령이더라고요. 남자. 이 양반이 나를 보더니 나를 바짝 안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제 팬들이 몇백만 되는데 또 그런 광팬들도 또 몇 분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내 광팬이구나 그랬는데 식사를 하면서 장군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딴 부대에서 왔습니다. 훈련병을 키우는 부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1등병 훈련병 하나가 와가지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부모님, 사실 저는 며칠 전에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밤에 죽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나를 그야말로 귀하다 하면서 온실에서처럼 키워놨는데 군대 와보니까 이거는 이게 인간 세상입니까? 뭡니까 선배 뭐라 그러죠? 선임병들이 그냥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뺑뺑이를 돌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는 또 대학교 다니다가 왔고 그러니까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자식이 어디 건방지게 완전 죽다 살았다. 이게 이 세상이라면은
살 가치가 없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밤에 죽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답니다. 그런데 guess what? 해피면 그날 낮에 제가 그 부대로 강연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죽어버리면 안 와도 됩니다, 강연 들으러. 근데 아직 살아있는 훈련 중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와가지고는 팔짱 끼고 눈 감고 니는 시골이 여러분 앉아 있었는데 진주가 목소리가 좋다 아닙니까? 끝내주죠? 거기다가 이 마이크 시스템이 또 여기처럼 이렇게 소리가 쑥쑥 잘 빠지는 야가 안 들으려고 하는데 왜 귀는 들리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자꾸 들어온다 아닙니까? 들어오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알아듣기 쉬운 한국말로 해보니까 다 알아들어버린다 아닙니까? 맞다. 저 사람은 이승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다. 그런데 저 사람은 여자다.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다. 그런데도 그 고통을 다 이겨나오면서 이제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다니는데 나는 사나이 대장부가 요까지 몇 달을 못 참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죽어버리려 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이기주의인가. 나는 여태껏 우리 부모님이 항상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부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대를 느낄까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답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자식들이 뭔데? 저것들이 뭔데? 저것들 때문에 내 아까운 나에게도 주어진 인생 딱 한 번뿐인데 요거를 요 자리에서 끝내려고 했는가. 그렇다면 다시 그 못된 놈들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되지 않는가. 억울해서도 살아야 되겠다. 살아서 내가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런데 박수 치려면 같이 치세요. 신나게 힘차게. 나도 물 좀 마십시다. 그런데 금방 커서 강연 들으면서 결심을 했는데 또 내무반 돌아가서 또 두들기 맞고 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 또 이렇게 변한다 아닙니까? 근데 걔가 그 말을 잡은 겁니다. Declare your dreams to the universe. 그래서 부랴부랴 그 군목을 찾아가서 선포를 해놓은 겁니다. 군목님, 저 안 죽겠습니다. 저 살겠습니다. 살아서 저도 이 세상에 온 목 할 겁니다. 군목이 딴 부대인데 제가 그 부대로 강연을 온다니까 딴 부대인데도 부랴부랴 막 거길 와가지고 나한테 이 말 전하려고. 예, 그 스토리도 그 희망 수업 아까 고도원님이 설명하신 그 속에 좀 짧게나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연이 끝나면 여기서 또 고도원님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메인 포커스가 참 닮았다. 자기 자신을 찾고 그리고 그야말로 건강 권장 운동 그런 하여튼 저는 운동만 하고 다니지만 진짜로 고치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런데다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또 깜빡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렇게 안아주기. 제가 강연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안아주기 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냥 안아준다 하면은 그 한 50, 60대 남자분이나 뭐 한 30대 남자분 저한테 와서 이렇게 덜컥 안 안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미끼를 던지죠. 기를 전해준다고. 기. 그리고 또 안 믿을까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서진규 기가 어떤 기냐면은 제가 관악산 골프장 식당 종업원으로 한 1년 근무를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관악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그 서울대 유명한 데라면서요. 그 기 관악산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 진규의 기가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내가 몇 달 동안 이렇게 다져놓고 떠나고 나니까 서울대 전체가 글로 들어가 버린다 아닙니까? 바로 그런 길을 공빼이로 이렇게 안아서 나눠준다. 이래 놓으면은 뭐 완전 막 줄 섭니다, 아주. 그래도 질서를 지키는 분은 줄을 서는데 뭐 또 삼성생명이라든가 교보생명 이런 데 가면은 저는 막 깔리 죽습니다. 막 달려와가지고 나한테 한번 안아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안아주는 과정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안기더니 막 나한테 막 눈물, 콧물, 여다 다 닦아가면서 막 엉엉 울더라고요. 제가 좀 단발신사, 그래도 오늘은 그 옷 안 입어서 다행입니다만은 그 옷에다가 눈물, 콧물을 막 흘리는데,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좀 성질이 급하잖아요. 빨리가 있잖아요. 한 50명 이상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중간에 있던 사람이 나를 붙들고 막 엉엉 울고 나를 안 놔주면 뒤에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좀 빨리 좀 하세요. 나도 바쁩니다. 와, 혼자서 박사님 그렇게 독점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은 마음은 급한데 빨리, 그래도 나한테 고백을 해놔야지 자기가 살 것 같아서 그냥 남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하여튼 막 저한테 그냥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교도 갔습니다. 거기서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한 둘 낳았습니다. 이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모아놓기는 했지만은 이 남편이 그렇게 빨리 가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커서 대학교 가고 뭐 결혼하고 이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딴 데 손 벌리기도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나섰답니다. 30대 중반 아주머니, 노경력, 노기술, 어디에 취직을 합니까? 겨우 취직한 곳이 뭡니까? 파출부. 근데 파출부를 두고 쓰던 아주머니가 잔소리는 할 줄 알았지 자기가 그 직접 엎드려 가지고 청소는 못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사실 그 주인들도 까다롭지요. 일 못하는 사람 보내면 전화 당장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 사람 보내지 마세요 연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쫓겨나. 식당에서 접시 닦는 걸 하는데 설거지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내 접시를 깨니까 이거 물어주는 돈이 더 많습니다. 결국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남편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30대 중반에. 그리고 아들은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엄마가 들어오면은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가 우리 데리고 놀이공원 간다 했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결국 그분이 내린 결론은, 그래,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아이들 둘 죽이고 나도 죽어서 우리 남편 찾아가자. 그것이 그분의 결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을 할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진규의 강연을 들어버렸습니다. 들으면서 생각을 시작합니다. 진규의 딸도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서 어렵게 자랐다. 그럴 때 진규도 너무 힘들어서 나도 죽을까 생각도 많이 했다. 그런데 버텼다. 버티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딸 미국의 대통령 상 타는 거 아까 보셨죠? 예. 미국의 대통령상은 250만 명 졸업합니다. 거기서 고등학생이 거기서 100만 1명 뽑아서 주는 상이 바로 그 대통령상입니다. 141대 250만입니다. 그리고 버티고 살았던 이 엄마는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었을 때 내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이 아주머니도 내가 이 순간 쉬운 길을 택하느라고 아이들 죽이고 내가 죽는다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구할 성화보다 더 대단한 그런 인물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아이들과 나의 인생은 별개다. 그런 걸 내가 그냥 도매값으로 해가지고 내가 힘들다고 이 아들까지 끊어버리려 했는가. 그 말을 선포를 해야지 자기가 버틸 것 같은데, 제 강연을 들으면서 저를 너무도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한테 선포를 해놓으면 이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막 뒤에 몇십 명이 뒤에서 막 빨리 좀 하세요 하는데도 그냥 나를 붙들고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팬레터도 많이 보내줬고 살았다고 용기를 얻었다. IMF 때 제가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대단하죠.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그때 박사 학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떠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바로 디클레어를 해서 전국이 서진규가 하버드에서 박사 과정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다고 요까지 C형 간염 때문에 박사 학위를 때려차 버린다. 나를 보면서 그 불빛을 찾아서 올라오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사람들, 그 노인네 다 어떻게 됩니까? 불빛을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게임입니다. 내가 불빛 안 비춰줘도 살아남을 사람은 또 다른 불빛을 찾습니다. 그런데 진규는 지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데 아주 중요한 힘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팬들, 나를 보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나는 활용을 한 겁니다. 그들은 내가 쓰러지면 길을 잃는다. 그러고 나면 그 책임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진규가 함부로 자기를 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티다는 거 아닙니까? 논문을 써서 내면은 10번을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16년이 걸렸다 아닙니까? 10년 후가 지나면은 막 나가라 소리가 막 나옵니다. 학교에서. 네 자리 빨리 양보해야지 다른 사람이 와서 공부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막 밀어내는데도 내가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팬들을 활용을 해가면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박사 학위를 따내버리다 아닙니까? 아마도 하나님도 두 손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야, 그냥 살려줘야 되겠다 했는지 박사 끝날 때까지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데 인터페론 주사. 와, 요게 또 아주 맹랑한 놈입니다. 주사를 맞으면은 우울증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 약 때문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인터페론, C형 간염 치료하다가 막 자살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또 엄포를 놓습니다, 나한테. 그래, 나는 뭐 설마 내가 무슨 자살을 했는데, 이거 우울증 걸리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표는 바로 죽음이더라고요. 살아서 뭐 하나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그게 뭐 대수라고. 편하게 그냥 막 여어서 끊지.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서 그렇지 나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내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이쪽에서 진규가 야, 니 참 고생 많이 했다. 그 박사학위 따느라고 또 고생하고 어릴 때 그 쌩 고생을 하고 마 인자 여어서 끝내자. 얼마나 편하겠노? 이러는데 요 옆에 있는 진규가 그 개울가에서 발발 떨면서 그야말로 죽을 수 없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초라한 가시나, 그 가시나가 불쌍해서 그 아이는 어쩌라고 너는 죽으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네 딸, 네 아들 다 웃자라고. 너를 보면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 다 웃자라고. 너는 살아야 한다. 이런 이쪽에서는 또 한 사람이 막 떠들어댑니다. 이쪽에서는 그게 다 죽고 나면은 뭐 자연의 이치로 그냥 다 없어질 사람들이고 뭐 별거 아니다. 또 이쪽에서 또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을 해요. 그럼 또 이쪽 한쪽에서는 이제는 안 되니까 막 그냥 사명을 막 끌어다 드립니다. 나한테 스스로에게. 너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너는 죽을 수 없다. 너는 살아서 큰 꿈을 일어서야 한다. 왜냐? 네가 일어서서 너처럼 이렇게 밑바닥 출신이라는 죄밖에 없는데 길이 막히고 멸시를 받고 자기의 꿈은커녕 낭떠러지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 누가 구해줄 거냐? 네가 구해주어야 한다.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막 별짓 다 합니다.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guess what?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Now, I am ready to fly. 나는 이제 날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공이라는 걸 이렇게 나름 해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후회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성공을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들에게 이 진규처럼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줄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하러 다닐 때 권장 운동 첫째가 바로 건강 권장 운동. 아무리 큰 걸 이루었어도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끝이다. 그래서 진규도 죽을 뻔했지만은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아마도 살려줬는지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우리 작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왜 막강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르던 새도 떨어뜨리던 그 엄청난 막강한 시절. 그때 우리 작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김종필 총재님, 그분이 저의 작은 아버지 일리는 없겠죠. 김씨고 서씨 아닙니까? 근데 왜 그분 얘기를 하느냐? 그때의 그 혁명, 5.16 혁명을 주동하고 성공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6.4 8기생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종필 총재님이 6.4 8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천에서 용난 우리 작은 아버지도 6.4 8기생이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내가 좀 겁쟁인데 우리 작은 아버지도 겁쟁이였습니다. 5.16 혁명을 하는데 작은 아버지는 주동자로서 이렇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그렇다고 반대편에도 안 섰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가 성공해버리면 큰일 난다 아닙니까? 반대편에 섰다가. 그래서 그냥 막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16은 성공해버리고 군인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다시피 이 동희들 백이라는 게 꽤 무섭더라고요. 콩고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지도 별 하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규 인물을 봐도 알겠지만은 우리 집안이 좀 잘생겼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작은 아버지 군복 쫙 별자리 하나 입고 딱 군복 입고 눈 번쩍번쩍 해서 딱 나타나면은 세상에 영화배우 저리 가랍니다. 제가 그 작은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집에서 다녔는데 속으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군인의 동경을 가지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신나게 활동을 하던 그 작은 아버지, 간경화로 현역에서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54세 떠났습니다. 끝입니다. 건강 잃으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저분들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크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권장 운동이 있습니다. 가족사랑 효 권장 운동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만만한 사람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바로 내 가족들. 이론적으로는 다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귀했고 내 형제가 귀했고 내 자식들이 귀합니다. 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자 직장에서 그냥 상사 때문에 골이 아파 죽겠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마누라가 좀 일찍 좀 들어와서 애들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얘기도 좀 하고. 우리 그 남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지금 놀러 다니나? 회사 가가지고 그냥 우리 상관 그 꼴도 비기 싫은데 그냥 속상해 죽겠구만은 밥이나 그 돈 벌어가지고 밥 먹게 해놨으면은 밥이나 해놓을 거지 뭐 잔소리가 많어. 그 집에서 뭐하노? 아들 안 보고. 그렇게 뻑 소리를 신나게 지르고 분풀이하고 나왔는데 전화가 옵니다. 부인이 장에 가다가 차에 치여서 저 세상으로 갔다. 내가 그 부인에게 했던 마지막 말은 바로 쓸모없다는 식으로 퍼부었던 거였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선생님이 좀 오시라는데요. 왜 또? 뭐 내가 조금 뭐 잘못했다고. 아니 엄마 아빠가 고생을 해가면서 학교 보내놓으니까 니는 어째 그렇게 속도 새기가 아이고 저걸 자식이라고 내가 미역국을 먹고 막 없었으면 좋았을 거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밤사이에 그 아이는 자살을 했더라.
우리는 쉽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분 터지는 대로 그냥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내가 화가 나서 이러지, 지금 이렇게 가정생활이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잘해줄 거니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월호 일어났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들은 그 아이들이 배를 타러 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해줬을까요? 마지막으로. 왜 그런 얘기를 떠드느냐? 바로 진규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 집안에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제가 있고 제 밑으로 남동생 셋입니다. 이 아이는 바로 그 3명 중에서 중간 아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 가족들 다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그랬습니다. 엄마 아버지 노인들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노. 말도 안 통하고 운전도 못하고 마 한국에 돌아 내가 모실게. 얼마나 효자인지 모릅니다. 너무도 이쁜 아이입니다. 막내 동생입니다.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정신연령 한 30살입니다. 맹기도 두고 가라. 그래서 남들 조카들까지도 다 초청을 했는데 요 3사람하고 광규하고 4사람만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83년이었습니다. 1월달 제가 독일에서 소위로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적십자사를 통해서. 보름날 아침에 이 광규는 오곡밥을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밤이 늦도록 오지 않더랍니다. 식구들이 찾아가 보니까 이 아이는 인간의 모습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고기 덩어리로 변해 있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 얘기 듣자마자 그대로 집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시신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오빠가 장남이라고 거길 가서 들춰봤는데 그 잘생겼던 내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오빠도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이 아이한테 다음에 만나면은 나는 네가 내 동생이라서 너무 행복하다. 정말 고맙다. 그 말 꼭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거기서 독일에서 전화를 해도 되고 편지를 써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쑥스러워서 다음에 했습니다. 얘는 나보다 나중에 아내입니다. 틀림없이 나보다 나중에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광규야 고맙다. 나는 내가 네 누나라서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혼자서 떠들어도 답이 없습니다. 형제 잃은 서름이 이렇게 힘든데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머리로 나으셨습니다. 얘가 죽었다는 거. 근데 마음이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제천이라는 그 추운 1월달 겨울에 밤만 되면 두 노인네가 길로 나갑니다. 골목으로 광교 오던 길로. 그래서 두리번 살핍니다. 그림자만 나타나면 광교가 하고 쫓아가고 동네 사람들이 광교 죽었습니다. 제발 안 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다. 가는 효자다. 우리가 이렇게 추운 데 와서 지를 기다리는 거 보면 저 갔다가도 오라하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광규를 찾아서 아픈 가슴을 쥐어짜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하와이로 수술을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맹세를 했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한단 말, 고맙단 말 꼭 해야지. 잘해드려야지. 어느 날 갑자기 안 계실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한국계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수두룩한 그 미군 남자들 틈에서 성공하려고 버둥거리다 보면 저는 막 진짜 1초를 쪼개서 뛰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믿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야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겠지. 그런데 제가 대위 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 전문가
그 과정에서 일본어를 공부를 해야 됐었습니다. 왜냐, 더구나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출신 여자라서 너는 실패할 거라고 군에서 저를 떨어뜨렸던 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바빠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그때는 이제 광교는 없고,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딸 6학년 때였습니다. 딸을 돌볼 틈이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내 성아 딸을 뒤에 태우고 우리 언니를 태우고 조카를 태우고 가다가 큰 대형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차도 준비를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운전면허증 해가지고 와서. 우리 언니는 막 머리가 깨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야말로 죽다 살고, 우리 딸은 얼굴에 막 유리 파편이 있는 대로 튀어가지고 37바늘을, 생사를, 유리를 빼내고 꼬맸습니다. 겨우 6학년짜리 애를 말입니다. 그걸 보니 화가 납니다. 막 불이 터집니다. 아버지한테다가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큰 교통사고를 냅니까? 다 죽었으면 우회할 뻔했습니까? 막 성질을 내니까 우리 아버지 보기만 해도 불쌍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 모습으로 돌아앉아서 눈물만 흘리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밤늦도록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했는데 새벽 한 2시쯤 돼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버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집을 못 찾아서. 아니 진짜 길이라면 우리 집안에서 가장 길눈이 밝은 분인데 왜 집을 못 찾으셨습니까? 했더니 이상하게 오기는 이 동네에 몇 시간 전에 왔는데 여길 봐도 우리 집 가는 길이 아니고, 열 봐도 우리 집 가는 길이 아니고, 집도 모르고 전화도 없고 길도 못 찾고 한밤중에 혼자서 그 동네를 이러다가 집 정말로 못 찾으면 나는 어떡하나 겁이 나가지고 헤매시다 우연히 집을 찾아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너무도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22살에 혼자서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혼자 거기 가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돈도 없는데.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편지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진규야, 보아라. 그 낯선 이국 땅에서 혼자 얼마나 힘이 드느냐, 얼마나 외로우냐. 애비가 되어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못해주고 참말로 미안하다. 그래도 진규야, 살아남아야 한다. 니는 버티고 살아야 한다. 내가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눈물에 젖을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힘을 찾아서 버텼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누구십니까?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폐암 말기더라고요. 폐암 말기. 그것도 그냥 말기가 아니고 며칠 안 남은 말기랍니다. 병균이 온몸을 통해서 머리까지 다 퍼져가지고 이 머리를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그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폐암 말기라는 것을. 의사가 식구들한테 빨리 알리세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평생 우리 식구들한테 애비 노릇 해준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또 이거 어차피 죽을 건데 알려놓으면 식구들 진짜 고생시킨다 싶어가지고 혼자서 몰래 병원을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균이 머리를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는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막 그렇게 퍼붓을 때 그때 아버지는 이미 정신이 없으셨을 때입니다. 그런 걸 모르고 나는 아버지한테다가 내 딸 죽일 뻔했다고 막 있는 대로 퍼붓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환자를 두고 말입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엄마가 막 서두르더라고요. 빨리 한국에 나가서 죽어야지. 여기서 죽으면 큰일 난다고.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한테 잘하겠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일본어 공부하는데 지역 전문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출신이라서 너는 실패할 거라고 장담하는 그 미군에게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6학년짜리 딸을 시켜가지고 그 두 노인네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보낼 때 아버지를 우리가 2층에 살았는데 업고 내려왔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한번 업어봤습니다. 그야말로 어린애처럼 가뿐하더라고요. 업고 층계를 내려오는데 아버지는 고려장 생각을 하셨는지 그 난간을 붙들고 막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아버지 제발 이 손 좀 풀어주세요. 아버지의 그 죽음으로 가시는 그 길을 나는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난간을 손을 억지로 떼어가면서 비행기에 태워서 혼자 한국으로, 아니 셋을 한국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까지 돈이 뭐라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 아닙니까? 나는 돈에 끼느라고 1등석은커녕 2등석도 아니고 3등석 일반석에다가 세 사람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가시면서 다리가 저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정신은 없고 우리 딸이 일어나서 지자리를 내주고 아버지, 할아버지 다리를 문지르고. 근데 아버지가 한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탓인지 한국에 가서 정신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동생이. 아버지를 바꿔주는데 아버지가 멀쩡하시더라고요. 네 때문에 이번에 또 고생 많았다면서 참말로 미안하다. 나는 참말로 애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그렇게 네가 곱게 바르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우리 성아 잘 케어야 된다. 그게 제가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결국 제가 한국에 쫓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아버지 시신을 냉동실에서 꺼내더라고요. 바짝 마른 양반이 바짝 얼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낯익은 얼굴은 지금이라도 나를 보면서 오늘하고 애썼다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버지 코 막고 입 막고 꽁꽁 묶어가지고 땅속으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물이 안 새들어야 시신이 빨리 안 썩는다고 위에서 땅을 밟으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아버지는 그 밑에 묻어두고 말입니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보름날 잃고는 보름날이 오면은 알아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오곡밥은 짓지도 않고 드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재작년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오곡밥 해놨다 와서 먹고 가라.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세월이 약이라지만은 광규를 잊어버렸나.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은 자식 생각하느라고 살아있는 자식들을 맛있는 오곡밥도 못 해주구나.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라도 오곡밥을 먹여야지 내가 발이 떨어지겠다. 결국 마지막 오곡밥을 해주시고 그해 광규 곁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러는 동안에 한 번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울면서 소리를 질러도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형제들, 동생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왔습니까? 다음 순간부터, 어쩌면 이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중을 기약합니다. 나중은 틀림없이 옵니다. 그러나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너무도 절실하게 깨달았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제 한풀이 잠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두고 맘만 가니 눈물이 나네. 청춘의 짓밟힌 끓는 사연,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나. 한마는 이 세상, 냉정한 세상, 동정심 없어서 나는 못 살겠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웬성 화요. 눈 뜨셔도 됩니다. 나중은 틀림없이 옵니다. 그런데 그 나중 속에 나와 이 행복을 같이 할 그 사람들이 꼭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말 한마디라도 나는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서 너무 고맙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나는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고맙다. 늦기 전에 꼭 하시고 진규처럼 이렇게 한풀이 하고 다니는 그런 일 꼭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진규가 쓴 책들, CD들입니다. 사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 이걸 한 세트씩 꼭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저 작가라서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 돈 주고 사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강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이 선물을 드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권장운동, 또 가족사랑 효권장운동,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하는 권장운동은 한국에서만 하는 권장운동입니다. 끝날 때 얘기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바로 기립박수 권장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기립박수가 너무너무도 짭니다. 정말로. 물론 공자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좀 촐싹거리면 안 된다, 좀 아주 발닥발닥 일어나면 그거 진짜 뭐가 채신 떨어진다 해가지고 잠잠게 눈물이 흘러도 그냥 눈만 뻥뻥뻥뻥 웃겨 놓으면 그냥 막 그냥 웃음 참느라고 여러분들 빼놓고 말입니다. 근데 기립박수를 진짜 안 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 잭 캔필드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영혼을 위한 닭고기숲. 그걸 잭 캔필드 혼자 쓴 게 아니라 마크 빅터 헨슨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강연 한 번 할 때 강연료 얼마 받는지 아세요? 많지, 그죠? 미국에서는 4천만 원. 한국으로 왔다 그러면 1억입니다. 2시간에. 그분이 제 스승이고 또 롤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 강연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영어로 강연을 해도 사실 그분보다 조금 더 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1억짜리 강연을 그야말로 무료로 듣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이런 행운이 따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고도원님을 만난 덕분에 이런 일도 생겼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서는 사실 이렇게 제가 사실 강연을 하리라고 상상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 하나도 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다칠 사람들 한두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리고 사실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어야 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원망하지 말고 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몇 시에 끝내야 됩니까? 아마 시계를 보니까 이제 2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직 미국도 우리는 못 가보고 아직 갈 길은 먼데 말입니다. 근데 우애끼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마크 빅터 핸슨이 한국에 왔는데 강연을 할 때 진짜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게 진짜 1억짜리 강연인지. 3번 했는데 3억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제 캔필드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진규보다는 뭐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연이 끝났는데 박수는 치는데 기립박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 한국에서. 바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 강연을 듣는 그 사람들이 바로 외교관들 아닙니까? 강연을 듣는 태도, 끝날 때 마무리, 이걸 보면서 한국의 열정은 요 정도구나. 그걸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평가를. 근데 문제는 Fortune 500 companies, 세계를 이끌고 있는 500개의 컴퍼니들이 바로 이런 사람을 엄청난 돈을 주면서 와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컨설팅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 컨설팅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이 사람 와가지고 한국에 보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더라고. 제가 타일랜드 초청을 받았습니다. 강연을. 5,000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조연설이었잖아요. 근데 들어가니까 5,000명이 기립박수. 끝나고 나오는데 5,000명이 기립박수. 안아서 기전해 준다니까 막 5,000명이 덤벼드는 통에 아주 내가 완전히 깔리 죽을 뻔했다 아닙니까? 그 열정.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타일랜드 지금 선전하고 다니는 거 보셨죠? 벌써. 마크 빅터 핸슨은 그 Fortune 500 컴퍼니가 한국하고 타일랜드 중에 어디다 투자를 하면은 진짜 잘하겠느냐 하면은 어디를 추천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거 다 뭐 쉬운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간단한, 어차피 강연 끝나면은 박수 치고 일어나서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앉아서 집에 가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어차피 치고 일어날 거면 2박자로 하지 말고 1박자로 해가지고 강연 끝나자마자 그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선전하는 그 감정으로 딱 일어나서 박수 쳐줬으면 이 사람 다니면서 한국에 투자하십시오. 한국에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누가 이익입니까? 그렇죠. 너무도 쉬운 답인데 그런 기회가 왔는데 왜 놓칩니까? 기회는 왔을 때 그렇죠.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 한국에서만 끝날 때 어차피 집에 가야 될 거 기립박수 한번 해라. 그리고 시크릿이라는 영화 있고 베스트셀러 책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메인 팀이 뭡니까? 바로 The Law of Attraction, 끌림의 법칙. 박수를 쳐도 에이씨 또 박수 치라 그러는데 뭐 귀찮아 죽겠고 그냥 넘어가지 뭘 자꾸 박수. 이렇게 박수를 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그런 박수 받을 일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야말로 나와 내 가족이 이런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을 실어가지고 그냥 신나게 함성과 그 독소도 빼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나면은 그런 박수가 받을 일들이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끌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뭐 여러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박수는 건강에 좋다 나쁘다? 좋다. 박수는 돈이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공페인데 이왕이면은 그것도 받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기립박수 권장 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기립박수 합니다. 뭐 20대 된 남자도 하고 10대 된 여자도 하고 막 60대 된 남자도 하고 뭐 아주머니들도 뭐 아주머니들 진짜 극성 팬입니다. 극성 팬들 너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막 신나게 기립박수들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근데
처음에 일어날 때는 마음으로 일어나야지 했는데 그때가 되면 아이씨 누가 좀 빨리 좀 안 일어나나, 내가 혼자 일어나다가 자기만 너무 흥분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브라보 브라보 딴 사람도 일어나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아이고 쪽팔려. 그래서 제가 미끼로 이걸 가지고 다녔다 아닙니까? 여태껏 다니면서 제일 먼저 기립박수를 리드해 주시는 10분에게 이 선물을 드리고 안아서 기도 전해드린다, 사진도 찍어드린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기립박수 하고 나면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본인들이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일어났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기립박수는 어차피 할 거고 어차피 그죠? 예, 제가 노래를 할 때 노래가 끝날 부분에서 뭐 헐 요런 게 나오는데 그 말 할 때는 조용히 이제 일어나가지고 노래가 끝나면은 막 박수 함성과 함께 이렇게 치면은 그게 바로 기립박수 연습입니다. 근데 이런 기립박수를 여러분들도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기립박수 할 게 애들한테도 교육도 시키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그런 강연이 오거든. 실컷 조건 이 지역을 위해서라도 대표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라, 이런 걸 자꾸 지도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얘기를 했고, 대신 기립박수로 못 드리지만은 5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뽑아 놓으면은 나중에 제가 명함을 저기다 맡겨놨습니다. 40개를. 그 중에 5개의 명함에는 사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놓아드릴 건데, 그거를 받으신 분 5분은 지금은 제가 안 가지고 왔으니까 일단 그 이름들을 저한테 미리 주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우리 매니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뽑힌 5명이다, 5명 중 1명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하면은 사인을 해서 그쪽으로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끝날 때 무슨 박수? 아 근데 군기가 왜 이렇게 살짝 빠졌습니까? 무슨 박수?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서징계 성공 비결입니다. 물론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이따 또 노래도 불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로 잠깐만 보여주기만 하고 다음 거 슬라이드를 그냥 맛배기로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계속 넘어갈 건데,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데, 진규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 세상 최고의 후원자였습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이 자리에 진규는 없습니다. 근데 발견하고 나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힘을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매스컴들에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버티면서 자기의 힘들었을 때마다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나라는 사람. 그리고 얘기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어릴 때 추운 제천 겨울에 6학년 개울가에서 얼음물을 깨고 맨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던 그 아이, 바로 저였습니다. 빨래를 하면서 너무 추워서 너무 힘들어서 가출도 생각해봤고 자살도 생각해봤지만 진규는 다행히도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 내가 겁쟁이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옛날에 죽었을 것입니다. 겁쟁이가 엄청난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초라한 불쌍한 아이를 나는 구해주기로 맹세를 했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만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세상 어디를 가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봤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 창의력, 혁신적인 생각, 상상력, 잠재의식, 집중력,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니까 별 볼 일 없었던 것들이 다
다 위대한 힘이 되더라고요. 분노, 반항, 오기, 모두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분노, 반항, 오기가 바로 나를 멈추지 않게 만드는 핵 원료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guess what? 이 모든 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본인들, 자기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아껴두십니까? 왜 안 씁니까? 그리고 나를 도와줘도 모지를 그 사람을 왜 하필이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써버립니까? 너는 여기가 틀렸어. 너는 여기가 틀렸어. 저 사람들이 너한테 욕하는 거 봐. 너는 쓸모없는 애야. 남들이 나한테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그것을 나까지 동참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세상에서 우주 속에서 나에게 그 유일한 편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위대한 힘을 발휘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앞으로 맛배기만 바로 어릴 때 사실 진규가 하버드 석사 박사를 해놓으니까 뭐 우리 딸도 하버드를 다니고 그래서 뭐 엄청난 재능이 있는 사람인 줄 아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꼴찌에서 1등 하던 아침반은 오후반은 분간을 못 해가지고 그때는 서면에 살았었습니다. 부산서 오신 분도 계시던데 부산 서면에 살 때 학교를 가는데 아침반 오후반 분간 못해서 아침반인 줄 알고 쇠가 빠지게 가보면 우리 반은 막 오후반 그래도 아가 착하고 양심적이라서 오후에 간다 아닙니까? 근데 오후반인 줄 알고 갔더니 아침반 끝나고 가고 없더라고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학교는 남들보다 제일 많이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래도 우리 엄마 생각에는 가시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은 그러고 집에서 살림이나 살다 시집가면 장땡이다 그랬는데 아가 막 꼴찌하던 아가 그 겨울에서 빨래를 한번 해보더니 내가 절대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맹세를 했다 아닙니까? 내가 꼭 성공할 것이다. 선생님한테 성공해야 되겠는데 뭐가 되면 알아주는 성공이겠습니까? 했더니 박사 되면 성공이다. 박사 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래도 박사가 되려고 결심을 했는데 박사는 왜 안 박사 됩니까? 했더니 공부 잘하면 박사 된다. 그때부터 막 목숨을 걸고 공부를 파가지고 6학년 졸업할 때 증인이어 있습니다. 전교에서 2등, 여자애들 중에서는 1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위치가 바뀌고 나니까 진규의 진로가 바뀝니다. 안 보내려고 했는데 아가 공부를 잘해놓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중학교 보내주고 고등학교 보내주고 나는 박사가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때 발견했던 공부의 비법 하버드 석사 준비 시작한 게 내가 43이었잖아요. 저보다 20살이 어린 세계 천재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는데도 그 공부의 비법 통하더라고요. 2년 만에 A- 학점 따면서 석사를 따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젊은 시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참 비참했습니다. 대학은 갈 수도 없고 멍텅구리 기질은 남아있고 결국 제가 한 것이 바로 가발공장, 직공식당, 종업원, 식모살이. 근데 이게 그야말로 젊은 뭐라고 하죠? 젊어서 고생은 그 덕분에 IMF 터졌을 때 사실 하버드 졸업한 한국계 박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서진규만 이렇게 유독 난리냐? 하버드 박사와는 전혀 무관한 과거를 가진 여자가 하버드 박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중에 미국에 갈 때도 어땠습니까? 식모로 갔다 아닙니까? 영어도 못하면서 신문 광고 보고 하버드 박사와는 상관도 없는 여자가 하버드 박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막 드라마, 왜 사람들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매스컴에서도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이런 거를 막 그냥 띄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죽을 지경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바로 보물섬. IMF 터지고 나니까 KBS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줄 스토리를 좀 찾자. 그때 터진 스토리가 제 스토리였잖아요. 그러고 막 진짜 여기저기서 막 편지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책이 나왔잖아요. 나는 나 맨날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돼가지고 또 책 찾으러 갑니다, 지금. 근데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그게 나왔는데, 이게 나와서 출판이 되고 베스트셀러 종합 1위가 되더니 막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제가 소령으로 제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또 없던 걱정도 따라오더라고요. 이거 도둑 맞을까봐. 근데 우리 언니가 조언을 참 잘해가지고 아파트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그 강남에 있는 서초구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아파트 하나를 그 몇 달 동안에 그 제 첫 번째 책, 그 책 팔아가지고 모은 그 돈으로 현금 주고 아파트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근데 그게 IMF가 거기서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또 뛰잖아요. 3배 반으로 뛰버렸습니다, 그게. 그러더니 또 그게 잠원동에 있는데 지금 뭐 한강을 개발하느니 뭐 어쩌고 하는데 한강이 잘 되면은 또 잠원동까지도 뭐 엄청나게 돈이 올라가고, 아, 이거 뭐 돈벌이 젊어서 고생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쁘죠?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옵니까? 내가 봐도 이쁜데. 뉴욕에서, 낮에는 대학생, 저녁에는 웨이트레스.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또 엄청난 스토리들이, 에피소드가 많습니다만, 그거는 책에서도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기회에. 그리고 결국 진규는 매 맞는 아내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남편한테 매를 맞으면서 남편을 죽일 계획을 다 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에게 우유를 젖을 먹이면서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살인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마가 될 수 있다. 바로 마지막 선택. 다시 말해서 진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마지막 선택. 거기서 우리 딸을 보면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나만은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온몸이 으스러져도 나는 너를 살인마의 딸로 키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맹세를 했습니다. 바로 Declare your dreams to the universe. 몰라도 됩니다.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나중에 저는 하버드의 박사도 되고 우리 딸도 또 하버드를 졸업하게 되고 미군 1등병으로 입대했을 때 이런 50명 여자들 틈에서 진규가 같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 기억이 여기 오면서 다시 또 이렇게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거기 낙오병이었습니다. 뭐 잇몸 일으키기도 한 번을 못하고 아기 난 지 8개월, 유산한 지 1개월 됐습니다. 키도 제일 작고 동양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야말로 교관이 나를 쫓아내려고 여러 번 애를 썼지만은 진규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훈련병으로 졸업을 200명 중에서 바로 1등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4년 반 후에는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역전의 여왕, 고소공포증이 있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택했던 선택은 바로 낙하산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낙하산을 그 몇천 피트가 되는 그 공중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낙하산만 메고 뛰어내리는 그야말로 무모한 짓을 5번째 뛰고 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타고 싶어지게 하는 고소공포증 물론 고쳤습니다. 진규 참 멋있지 않습니까? 지휘봉이고 여기 한국군 장군들 뭐 늠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중대원이 200명이 있었는데 여자는 나 혼자. 그런데 막 200명을 호령을 하면서 막 체력을 단련하고 막 보니까 사실 체력도 아주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 아주 신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데 첫사랑한테 내가 또 버림받았었는데 요때 완전 복수를 해주는 그런 신나는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위에 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군인 외교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출신 여자라서 실패하리라고 단언을 했던 그 일, 그것을 제가 설득을 하면서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버드를 가게 되고, 그리고 1회 스페셜에서 우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어릴 때 꿈이 뭐였니? 우리 딸은 나는 커서 엄마의 복제인간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결국 하버드를 가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페어 속에, 에피소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딸입니다. 하버드를 졸업할 때 얘도 ROTC를 해서 하버드를 졸업했는데 이 동상 앞입니다. 여기 하버드 갔다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지만은 그 동상 앞에서 엄마가 선배 장교로서 딸의 소위 임관 선서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버드 역사상 처음, 또 미군 역사상 처음, 우리가 한국보다도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제일 먼저 좀 알려졌던 사람들입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또 다른 미래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왕이면 Dream Big Dreams. 남북 통일할 때 그래도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 바로 미국의 국무장관 자리가 아닌가 해서 저는 또다시 국무장관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고자 하느니 우주를 비상합니다. 바로 진규의 스토리 속에서 찾아낸 비결, 비법, 또 성공의 비결을 있으면 쓰실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본인의 삶,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된다면 아마 그것도 역시 이 비싼 강연료의 대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인생 철학을 말씀드릴까요?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인생 철학 두 개 다? 시간이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 예? 양쪽 다? 욕심도 많다 참말로. 그리고 질문들이 여러분 계실 것 같은데 질문은 제가 아직까지 내일까지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떠나니까 그게 끝난 다음에 떠나니까 그 사이에 물어볼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또 나 푹 자고 있는데 와서 근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있잖아요. 이거는 좀 삼가해 주시면 제가 너무도 고맙겠고요. 제 인생 철학입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런 선택이 없다. 둘째,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에서도 아무런 선택이 없다.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다. 먼저 왔다고 꼭 먼저 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 가족이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셋째, 우리 인간에게는 이승에서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넷째, 그러나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 내가. 5째입니다. 이왕에 태어난 삶입니다. 이왕에 죽을 목숨입니다. 죽음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안 돼요, 무서워요, 살려줘요. 아니면은 나에게도 내 인생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이 한 번의 기회 주어졌다는 것으로도 나는 참 행운합니다.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갑시다. 어느 쪽을 택하든 죽음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틀림없이 떠납니다. 이 죽음의 기회도 단 한 번뿐입니다. 이왕이면은 당당하게 멋지게 떠나십시오. 그러나 죽음이 나를 데려가기 전까지 나는 살아 있습니다. 이 삶의 기회도 단 한 번뿐입니다. 이왕이면은 한번 멋지게, 신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 가시기